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보내드리는 SEO 스코op 데일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들은 연준의 긴축 기조와 시장의 완화적 기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연말 포지션 청산이 만들어내는 주요 자산군의 기술적 변곡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유지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왜 금융시장은 마치 그 경고를 못 들은 것처럼 계속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첫 번째 차트, RSM 미국 금융여건지수를 보시면 그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데이터를 보면 이 지수가 Z스코어 기준으로 플러스 0.5를 훌쩍 넘어서는 아주 깊은 완화 영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시면요. 연준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꾸준히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 환경은 2022년 이후 가장 완화적이라는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관세 우려 때문에 잠시 주춤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회복하고 다시 올라섰네요. 그렇습니다.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아무리 긴축 정책을 편다고 말해도 시장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이런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이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례적일 만큼 낮게 유지되고 있는 회사채 스프레드고요. 다른 하나는 극도로 낮은 수준의 주식시장 변동성, 즉 VIX 지수입니다. 아, 시장의 공포가 거의 없다는 뜻이군요. 네, 쉽게 말해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공식적인 발언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부드럽게 연착륙하거나 혹은 연준이 결국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에 미리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연준과 시장의 생각 차이, 즉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참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현재 완화적인 환경이 경기 순환주, 성장주, 하이힐드 채권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네, 동시에 이 완화 수준이 거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서 갑작스러운 긴축 쇼크가 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하방 위험을 과이하는 헤징 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시장이 왜 이런 완화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빈도 실시간 데이터인 트루플레이션 PCE 지수인데요. 아, 이건 실시간 물가지표죠. 네. 이 지수가 최근 1.89%까지 하락하면서 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공식 물가 목표치인 2.0%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밑돈 수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질 거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물가가 너무 빨리 식는 걸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연준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준에게 선제적으로 정책을 전환, 즉 피벗을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전략, 다시 말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듀레이션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1% 내릴 때 채권 가격은 더 많이 오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5년에서 7년 만기 국채가 금리 인하의 혜택을 적절히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스위트 스팟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루플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아직 비공식적인 고빈도 데이터잖아요. 연준이 이걸 보고 바로 정책을 바꿀 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공식 핵심 PCE 지수의 월간 데이터가 이 고빈도 데이터의 추세를 확인시켜주는지가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만약 공식 데이터에서도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확인된다면 시장의 완화적 기대는 더욱 힘을 얻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장이 완화를 기대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세 번째 차트인 CME 패드워치 툴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2026년과 2027년 연준 금리에 대한 선물 시장 가격을 보면요. 분명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아주 견고한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시장은 2026년 말까지 최종 금리가 2.75%에서 3.25% 범위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0% 미만으로 깊게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군요. 네, 이 지점이야말로 시장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라는 새로운 구조적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 말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맞는 적정 금리 수준, 즉 중립금리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예전처럼 제로금리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형성된 거죠.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에 따른 일시적 완화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높아진 균형 금리 수준으로 경제 체제가 전환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금리가 과거의 제로 수준으로 급격히 회귀할 거라는 기대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2.50% 이상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단기 금리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활용한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리를 둘러싼 연준과 시장의 줄다리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 밑바닥에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다음 세션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차트는 신경제와 구경제 자본 지출, 즉 캐펙스 비중을 비교한 것인데요. S&P 500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극명한 격차가 나타납니다. 정말이네요. 한쪽은 하늘로 솟고 한쪽은 바닥으로 꺼지는 모습인데요. 네, AI 투자 사이클에 힘입어 기술 및 관련 부문의 자본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에너지 같은 전통적인 구경제 부문의 자본 지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10%대로 급락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마치 경제의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와 같은 무형 자산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경제의 몸통에 해당하는 공장이나 광산 같은 유형 자산은 투자를 받지 못해 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차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 슈퍼 사이클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 이 현상이 미래 원자재 공급 제약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구경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나중에 공급 충격이 올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야겠군요.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직접 받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에 계속 주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지금 저평가된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병목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다음 차트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위험에 대한 데이터군요. 앞서 본 기술 부문 자본 지출 급증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2028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이 총 69기가와트 GW로 추정되는데 현재 확보 가능한 용량은 25기가와트에 불과해서 무려 44기가와트라는 막대한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44기가와트라는 숫자는 AI라는 디지털 혁명이 얼마나 거대한 물리적 병목 현상에 직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미국 유틸리티 섹터가 더 이상은 안정적인 배당만 주는 방어주가 아니라 국가적인 고성장 인프라 투자처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제하는 레짐 시프트, 즉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의 가치가 결국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로 이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매우 중요한 단서인 셈이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나 칩 설계 기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발전 설비 회사, 전력망 인프라 기업들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전력 생산에 필수적인 천연가스 같은 실물 상품에 대한 노출을 유지하는 것도 신중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물리적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연말이 되자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만들어낸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다른 곳에서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귀금속 시장인데요. 마지막 세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6번째 차트는 팔라듐 선물 가격 차트입니다. 최근 며칠간 아주 극적인 패턴이 나타났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과열 고점 후 급락, 블로우 오프 탑 패턴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로 오프탑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패턴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거품이 터지듯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며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힘을 잃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고점인 $2,150 부근에서 불과 사흘 만에 25% 이상 폭락하면서 최근의 모든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말이라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 이처럼 폭력적인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얇은 유동성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당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팔라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시장 전반의 투기적 과열이 해소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팔라듐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락 추세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적 저항선인 $1,750 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한 당분간은 약세 편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팔라듐뿐만 아니라 다른 귀금속에서도 비슷한 경보 신호가 보입니다. 7번째 차트, 은 ETF SLV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 최근 단연간의 최고치 부근에서 아주 전형적인 약세 반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차트 모양이 마치 섬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요. 주가가 갭 상승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붕 떴다가 며칠 뒤에 다시 개파락으로 뚝 떨어지면서 고점 구간이 마치 바다 위의 외딴 섬처럼 고립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저 섬에 갇힌 투자자들은 미처 빠져나올 기회도 없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네, 아주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약세 반전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귀금속 부문 전반의 투기적 포지셔닝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뒷받침 없이 투기적 힘만으로 올라왔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실질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거시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레버리지를 활용한 롱 포지션의 연쇄적인 청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는 귀금속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술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거나 하락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걸 암시하는군요. 앞으로 나올 COT 보고서에서 대규모 포지션 청산이 확인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저희가 함께 본 이런 기술적 경고 신호들을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CME 거래소의 공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주요 귀금속 산물 계약의 증거금을 12월 31일, 바로 오늘부터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은 선물의 증거금 인상률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증거금 인상이라 이건 사실상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니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조치나 다름없군요. 맞습니다. 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시장에 과열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증거금 인상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레버리지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가속화시켜서 매도 압력을 더 높일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거금 인상 발효일인 오늘 이후 추가적인 하방 압력과 유동성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은선물의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통해 대규모 포지션 청산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거시적으로는 와도적인 금융 환경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말 포지션 조정과 기술적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과 포지션 청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거시적인 완화 기조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로 돌아가는지가 2020년 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